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봉황이 된 참새 곽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 그러면 5대 식국을 꼽습니다. 그때 중원 왕조가 5대인데요. 그 5대 마지막 왕조가 후주입니다. 이 후주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곽인데요. 제가 오늘 제목에서 봉황이 된 참새 이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이 곽인은 자기 아버지가 그 유명한 맹장 이국용 밑에서 지금으로 치면 북경 순이구인 순주 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곽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고 엄마도 죽는 바람에 이모 손에 맡겨져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때 어린 날이었지만 목에다가 참새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곽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항상 조금 저도 곽인데 좀 듣기가 뭐한데요. 곽참새, 곽참새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열심히 이제 살아갔는데 결국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17살 때에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용감한 병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모셨던 이국용의 아들 그 부대로 또 들어가는데요. 그 사람은 후당 장종 이존욱이라고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그 밑에 있다가 이존욱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유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후한을 세운 황제인데요. 그 후한을 세운 유지원의 막녀로 들어갑니다. 유지원은 이 등치가 크면서도 아주 순수한 마음과 충성심을 갖고 있는 곽이를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터를 가더라도 꼭 자기 옆에 붙어서 같이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곽이를 믿었는데요. 나중에 결국 유지원이 후진을 멸망시키고 후한을 세울 때에 가장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이 곽입니다. 그래서 유지원이 후한의 황제가 됐을 때 곽이를 중요한 건 물어보나 말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을 담당하는 추밀원의 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곽이를 아껴주었던 유지원이 불과 황제가 된 지 1년 만에 병사합니다. 그가 죽을 때에 곽이와 사홍조, 서봉길 같은 권신들을 불러드립니다. 그게 이제 고명대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유언을 남긴 거죠. 어린 아들을 맡기면서 그대들이 내가 죽고 나서 이 국가를 잘 운영해달라. 이러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유승우가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는데요. 그 유승우는 사실 곽이나 사홍조, 서봉길 같은 권신들을 싫어했습니다. 자기 외삼촌인 이엽이 옆에서 쏘사긴 면도 있지만 자기와 같이 어린 그런 신하들을 좋아했습니다. 어리다기보다는 젊은 신하들이죠. 그 신하들 입장에서는 속말로 하면 이 곽이나 서봉길, 사홍조 같은 사람은 꼰대인 것입니다. 권신들을 싫어한 황제가 이들을 제거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형세는 유승우가 황제가 되자마자 각 지역에 있던 군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이수종이나 이런 세 군벌이 유명한데요. 세 명이 동시에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막 황제에 오른 유승우로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곽이에게 토벌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곽이가 수만의 군대를 끌고 와서 1년에 걸쳐서 그 3명의 군벌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거란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전선에 나가서 곽이가 이 거란병들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후한의 입장에서 보면 곽이가 없으면 이게 국방이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곽이의 나이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45세, 6세 정도로 이제 추정되고 있는데요. 어쨌건 곽이가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 때문에 유승우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책을 세우다가 거란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거란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북경 근방인데요. 그래서 곽이 보고 병력을 이끌고 가서 막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또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반란군을 제압하고 돌아왔을 때 곽이는
추밀원 부사에서 그대로 추밀원 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밀사가 되죠. 이 추밀원이라는 데는 실제로 모든 국방에 관한 것을 쥐고 있는 아주 핵심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승우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하를 앉히고 싶은데 자기가 싫어하는 아버지 때 권신이었던 과기가 그 자리를 맡고 있으니까 전방에 나갈 때 전방에 나가는 장수가 중앙에 직위를 갖고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제 논란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홍조나 서봉일 같은 이제 과기의 편들이 그게 맞다. 그래서 이제 과기가 그 직위를 갖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전선에 간 사이에 이 유승우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또 자기 외삼촌 이역과 협업해서 이 소봉길이나 사홍조 같은 사람들을 급히 황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긴급한 사태가 벌어지는지 알고 이들이 황궁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는 순간에 뒷문이 닫히고 들어가려는 앞문이 닫히면서 이 도부수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전부 도륙을 하고 전선에 나가 있는 과기가 그 소식을 들으면 반군을 일으켜 올까봐 과기의 가족들도 전부 다 죽입니다. 부인과 그 아들, 딸들 다 죽이고 아이들까지 아주 깡그리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선에 있는 과기한테 반란의 죄목을 씌운 조서를 보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승우의 또 다른 외삼촌이 과기에게 은밀히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전선에 도착하기 전에 이 외삼촌의 밀사가 먼저 과기한테 간 것이죠. 그래서 과기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그 아버지 유지원한테 충성을 다했고 평생을 같이 했고 또 후한 제국을 세우는데 모든 공헌을 다했고 유승우가 황제가 되자마자 일어난 반란 전부 제압했고 거란의 침략을 막았고 지금도 거란을 막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자기 가족을 다 죽였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대장군의 직인을 찍어서 가짜 조서를 만들어서 이 장군들이 읽게 합니다. 그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냐면 과기한테 황제가 밀지를 내리듯이 되어 있습니다. 곽 장군, 당신 밑에 있는 이러한 장군들이 반란의 혐의가 있으니까 은밀하게 전부 처형하시오. 그걸 본 장군들이 화가 났죠. 과기가 그걸 왜 보여줬겠습니까? 야, 황제가 비록 이렇게 명령했지만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리고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전부 일어나서 황제를 칩시다. 이래서 이제 군대를 되돌려서 개봉을 공격합니다. 그때 사실은 유지원의 부인인 이씨, 태우죠. 태우가 유승우 황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기는 우리 왕조가 세워지는데 최대 공헌을 한 사람이고 절대로 유씨 가문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나가서 자초지정을 제대로 얘기해주고 가족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승우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과기와 맞붙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을 전쟁터에서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과기한테 이제 불과 열 몇 살의 황제의 군대가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참패하고 황제도 죽습니다. 그런데 과기는 개봉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황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황제를 하지 않고 자기가 모셨던 유지원의 부인 이태우를 감국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선으로 가면서 유씨 가문 중에 한 사람을 황제로 앉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전선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중국 역사에서 나중에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과기가 전선에 나가니까 장군들이 아니 황제가 되셔야지 지금 다시 가시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선에 도착하자마자 과기를 억지로 의자에 앉히고는 군대에 있는 큰 노란 깃발에서 그 깃발을 띄어내서 과기 몸에 이렇게 두르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황제의 색깔은 지금도 자금성 가보시면 아시지만 진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황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입지 못하죠. 노란색 옷을 대신도 그렇고 누구도 입을 수 없었는데 그 옷 대신에 이제 이 깃발을 둘러준 것이죠.
그런 황제 만세를 외치니까 과기도 어쩔 수 없이 황제에 등극을 하고 후주란 나라를 세웁니다. 물론 국명은 대주였는데요. 주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후주라고 이제 저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과기가 황제가 됐을 때 나이가 47살입니다. 그리고 51살에 죽는데요. 불과 4년밖에 황제 노릇을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년 동안에 그는 역대의 황제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일컬을 수 있는 치적을 세웁니다. 실제로 나중에 송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기반을 만들어준 게 바로 과기입니다. 과기 밑에서 장군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입니다. 조광윤은 과기가 하는 그 정치와 과기의 양아들인 과경, 후주, 세종이 했던 정치를 본받아서 본인도 송나라를 그렇게 이끌고 갔습니다. 근데 과기가 그 짧은 4년 동안에 어떤 정책을 폈을까요? 이거는 현대의 정치가들도 눈여겨보아야 하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농민들이나 백성들은 너무나 과중한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과기는 자기가 황제가 되자마자 세금을 대폭 감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방의 관료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많은 준소세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거둬들였는데 과기가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만약에 거둬들이면 사형에 처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우스운 세금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소세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소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랑 비슷할까요? 사실 소세금이 생긴 게 왜 생겼냐면 5대 식국의 첫 번째 왕조 후량의 주온이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수천 마리의 소를 농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소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세금으로 변해서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 왕조마다 소를 갖고 있는 가정들에게 소 한 마리당 얼마씩 내라 이런 세금을 이제 걷어들였는데 과기가 그걸 금지시켰습니다. 아니 농민이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무슨 소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느냐 금지시켜라. 그래서 이제 소세금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전쟁이 많다 보니까 중원 지역에 이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진 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기가 그 당시에 농토가 없는 농민들과 또 유랑하는 사람들을 전부 초치를 해서 그 농토를 개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희 땅이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 지어라. 그러니까 갑자기 농업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국가가 이제 부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치안 조치가 이 백성들에 관한 또 하나의 조치인데요. 그 당시에는 형벌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그만 물건을 하나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새 같으면 뭐 벌금을 물든지 뭐 배상을 하고 뭐 이 정도일 텐데 그 당시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야, 연자제를 폐지해라. 아니, 잘못한 사람만 벌받으면 되지 왜 가족들까지 처벌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없애라. 다만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만 연자제를 적용하도록 해라. 그리고 형벌이 너무 엄하다. 그러니 조금 뭐 훔쳤다, 뭐 했다 해서 감옥에 가두지 말고 벌을 주고 풀어주거라. 이렇게 해서 아주 형벌을 굉장히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술, 소금, 철,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전매를 했는데요. 이거를 사적으로 제조하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기가 금지시켰습니다. 야, 그거 제조했다고 해서 사형까지 시키는 건 너무 과하다. 이 형벌을 주는 건 되지만 사형은 금해라. 물론 지금으로 치면 그것도 엄격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현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문신을 중용한 것입니다. 사실 5대 식국 70년의 혼란기에 문신들은 찬밥이었습니다. 일단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 무신들이 최고였습니다. 황제들도 전부 대부분 무신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신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곽이는 본인은 무장이고 사실 학문적인 소양이 거의 없었지만 본인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칼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문신들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명재상 그러면 그 중에 꼽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 곽이 때에 재상을 지냈던 왕준, 왕박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뽑아서 문신들을 기용했고, 기용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주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으니 학문이 뛰어난 그대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방책을 만들어서 나한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혹시 내가 정치를 하면서 틀리는 게 있으면 하시라도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오. 그래서 이 신하와 버들 사이에 지금처럼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문신들의 권유에 의해서 개봉해서 산동성에 있는 공자묘까지 갑니다. 곡부에 있죠. 공자묘에 가보니까 이 전쟁통에 공자묘가 완전히 다 훼손되어 있고, 그 뒤에 공림도 농민들이 땔감으로 쓰다가 나무를 다 채벌해 가서 거의 민둥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지역을 국가의 예산으로 잘 보존을 해라. 그리고 농민들이 절대로 벌채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 사실 공자묘와 공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이 곽이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국가는 공자께서 가르치신 이 이념에 따라서 통치한다. 그래서 사실 국가의 정치 이념으로 한무제 때 동중서가 유학을 받아들여서 그게 전통으로 내려왔지만 5대 19 때 그게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이 곽이가 다시 한번 정치 이념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조광윤도 부장이었지만 본인이 나중에 송나라를 세우고 나서 곽이의 스타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문신을 중용했고 문치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곽이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곽이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고 백성들이 너무나 고생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나 근검절약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황제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근검절약하다가 황제가 되고 나서 사채에 빠지는 게 보통이었고, 중국 역사에서 그래서 왕조가 망한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곽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많지 않았지만 본인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황궁에 있는 금은보화를 전부 다 갖고 와라. 금은보화는 자기가 이제 국고에 넣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데 쓰도록 했고, 귀중한 산호나 또 귀중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불살라서 없애버리도록 했습니다. 본인도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을 3개 이상 올리지 않게 했습니다. 옷도 황제지만 검소하게 입었고 부하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생활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불과 4년 만에 죽는데요.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될 때에 자기의 후사인 곽영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곽영은 그 명군인 후주 세종인데요. 이 곽영은 사실 곽이의 가족이 유승우에 의해서 전부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친 피부치가 아닙니다. 자기 처의 조카입니다. 자기 조카도 아니고 처의 조카입니다. 왜냐하면 곽씨는 전부 멸문을 당해서 없었기 때문에 처의 조카를 양자로 세워서 황제위를 넘겨주는데요. 이 곽이는 참 대단한 게, 황제가 됐을 때에 많은 여성들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황제 전에 자기가 아내를 너무 사랑했었기 때문에 황제가 되고도 황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비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곽영한테 죄의를 아주 깨끗하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전쟁터에 가보니 당나라가 멀지 않은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당나라 황제들의 무덤에 많은 보물을 묻었기 때문에 그 무덤들이 다 파헤쳐져 있더라. 그런데 검소했던 한 나라의 문제나 경제의 무덤에 가보면 도굴한 흔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죽었을 때 내 무덤에 절대로 귀중한 것을 묻지 마라. 그리고 장사 지내는 기간도 짧게 하고 내 무덤도
소박하게 꾸며라. 절대로 문무석을 많이 배치하지 말라. 이런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사실 배운 것도 없고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돌아다녔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문치의 시대를 열어갔고 문신을 중요했고 또 국가의 정치 이념이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묘까지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유교의 이념을 받아들였던 과귀. 그는 사실 무장의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정치를 보면 문인 정치를 했고 본인이 가난하고 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세금을 경감해주고 형벌을 감해주고 또 백성들의 모든 편의를 위해서 소금이나 술이나 철에 대한 전매 조치를 완화해주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보기 드문 명군이죠. 4년의 짧은 통치 기간에 그가 이룬 것이 결국은 몇 년 후에 세워진 송나라에서 조광윤에 의해서 그대로 답습돼서 송나라가 문인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5대 19개 정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명군 중의 명군인 과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